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대 임유원 원장님의 취임식 및 직장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임 임유원 원장님에 대한 양력을 김동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제31대 서울특별시 교육청 연구정보원 원장님으로 취임하시는 임유원 원장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61년 8월 1일생으로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부를 졸업하신 후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공학 석사과정을 졸업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교육정책부 교육과정 정책과 및 중등교육과 정학관으로 근무하셨으며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상봉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우리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님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9월 1일자로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제31대 원장님으로 취임하게 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임유원 원장님에 대한 양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제31대 임유원 원장님 취임을 축하하며 우리원 모든 직원들의 환영의 뜻을 담아서 행정지원과 양초롱 주무관이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다음은 새로 부임하신 31대 임유원 원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뵐 수는 없지만 교육연구정보원 가족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원장으로 부임하게 된 임유원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9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와는 다른 2학기로서 9월을 맞이하기를 학교와 교육청에 제대로 된 새학기를 맞을 수 있기를 기대했었는데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얼어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새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원의 발령을 받고 부임하신 새 식구들과 함께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게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새로운 9월을 시작합니다. 올해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보내는 아주 특별한 한 해입니다. 전 지구적 생태 환경의 파괴와 이로 인한 바이러스의 공격이 우리 삶의 기반들을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혼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조희연 교육감 제2기 취임 2주년을 맞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육감님은 서울 혁신교육 2.0의 철학을 5개의 단어로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각성, 대응, 성찰, 모색, 공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각성, 대응, 성찰, 모색, 공진. 이 단어들은 교육의 철학이나 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시점에서 학교와 교육청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를 나타내는 말들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등장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각성과 대응, 성찰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살아왔던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각성, 코로나를 막기 위한 방역활동과 원격 수업을 위한 숨가쁜 대응, 그 속에서 학교 교육의 정체성과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일상의 문화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혁신교육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혁신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교육 혁신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과 학부모, 교사들에게서 공동의 목표로 인식되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공진의 울림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인식, 즉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해야만 펼쳐질 수 있는 미래라는 인식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대응과 적응을 넘어 단순히 발전과 진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평화로운 공생과 생존의 방식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서 새로운 차원의 교육 질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갈등을 넘어서고 치유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서 교육의 혁신을 통해 공동체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뉴노멀이 아니라 베터 노멀로서의 교육을 상상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비전과 공동체의 삶을 책임지려는 자세로 혁신 미래 교육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펼쳐가고자 하는 노력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 앞장서 가기를 바랍니다. 새로 취임하는 원장으로서 저는 우리 연구정보원 가족들에게 우리 삶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 생각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서울교육의 비전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네,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미래교육입니다. 비전이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을 담은 목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은 추상적인 구호일 뿐 너무 멀리 있는 그림이라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가깝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미션이란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존재 이유와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는 100명이 넘는 다양한 유형의 직군과 다양한 업무를 가진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저 직장이니까 다니는 것이려니,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하는 것이려니 라고만 여기지 말고 이 일터에서 나의 미션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미션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미션에 대해 성찰하고 각성하며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며 함께 울림을 나누며 살아가는 곳, 연구정보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장으로서 모든 구성원들 각자가 맡은 미션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살피고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자긍심을 느끼며 자존감을 갖고 생활하며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소통과 존중의 문화가 흘러넘치는 교육연구정보원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저의 이 마음이 우리 원 식구들 모두에게 공감의 울림으로 서로에게서 드러나고 커져가면서 행복한 일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호 원장님 다시 한번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2020년 9월 1일자로 우리 원에 새로 전입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부득이 본원에 근무하신 분만 모시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입 오신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황혜수 교육정책연구소장님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우리 원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선 기획평가부장입니다. 문성중학교 교장선생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긍연 교육과정 진로진학부장입니다. 수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 김정숙 교육연구관입니다. 행당중학교 교감선생님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진로진학부 송지연 교육연구사입니다. 성동 광진교육청에서 오셨습니다. 교육과정 진로진학부 윤태영 교육연구사님입니다. 숙문고등학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교육과정 진로진학부 손태진 교육연구사님입니다. 풍문고등학교에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정보부 이수진 교육연구사님입니다. 신방학중학교에서 오셨습니다. 네, 모니터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학습정보부 건남희 교육연구사님입니다. 서울 최고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화부 정보지원과 홍세인 주무관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서 오셨습니다. 서울 구령초등학교 근무하시다가 우리원 교수학습정보부로 부임하신 배예선 인턴 장학사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2일자로 정보지원과 황유경 나이스운영과 장석필 주무관이 지방전선 서기보에서 서기로 승진되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우리원 전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원장님이 장미꽃 한 송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전임하신 분들을 대표하여 황혜수 교육연구정책연구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연구소장 황혜수입니다. 아름다운 남산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통에 더 힘쓰면서 함께 즐겁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혁신 미래 교육에 보탬이 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31대 인류원 원장님의 취임식을 마치고 이어서 직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직장교육은 저작권 기본 개념과 공공저작물 개방 정책에 대한 교육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반드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한국문화정보원 이선민 변호사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정보원 이선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 정도라고 하시는데요. 보통 다른 기관에서 1시간 반 정도 강의 내용에 플러스 이제 교육에 관한 내용이 일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PPT를 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좀 넘어가도 되겠다 싶은 PPT는 좀 넘어가면서 그렇게 시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다들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많이 안 지키고 계세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있으실 것 같고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으실 것 같은데 SNS 하시는 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제 개인 SNS에 이제 본인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길거리에서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그 음악이 같이 포함이 돼서 동영상이 재생이 될 경우 그것도 다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예시를 좀 들어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작권 일반, 공공유지 제도, 저작권 분쟁 및 상담 사례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작권 일반인데요. 저작권 일반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저작물에 대해서 배우셔야 될 거고,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은 이제 보호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무도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제 당연히 가장 중요한 출처의 명시, 그 다음에 저작자의 개념, 보호기관, 그 다음에 기타 개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인데요. 아마 많이 보셨을 저작물로는 이제 어문 저작물, 미술 저작물, 영상, 음악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생소하시다 싶으신 게 아마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음악 저작물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음악 저작물에는 몇 명의 저작자가 있을까요? 손으로 꼽아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네, 생각보다 많은 저작자가 있어요. 작곡가 있으실 거고요. 작사가 있으실 거고요. 저작권은 아니고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는 유사 개념이지만 가수분들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공동작곡이나 공동작사 들어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수의 저작권이 걸려 있어요. 네, 다음 PPT는 이제 여기가 교육연구정보원이다 보니까 교과서의 저작권, 본고사 입시문제의 저작물성을 다루고 있는 판례 두 가지를 보여드릴까 해요. 우선 교과서의 경우에도 당연히 저작권이 인정이 되고요. 본고사 입시문제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다른 입시문제를 참고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성이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작성이 인정이 되기만 하면 이제 시험 문제나 교과서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인정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많이 보셨던 개념일 거예요. 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앙권과 같은 권리와 저작권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큰 차이를 보이느냐, 나머지 권리는 다 등록을 해야만 보호가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보호를 받기 시작하는데 저작권법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창작 그 시점부터 보호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 컴퓨터에 제가 소설을 창작을 해서 저장을 했는데 누군가 제 컴퓨터를 해킹을 해서 그것을 출판을 하게 되면 해킹으로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공표가 되지 않아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가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보호가 되는 권리가 많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찍어서 SNS에 올리는 모든 사진들도 다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이제 향후에도 다르게 될 텐데요. 이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보호가 돼요. 근데 이제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당연히 다 보호가 되고요. 내가 죽은 이후에 다음 해부터 기산해서 70년간 보장이 됩니다. 심지어 70년이면 사후에 70년이라는 소리는 내 자식들에게 전부 다 양도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판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른 저작재산권과는 굉장히 큰 보호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보호기간이 당연히 끝났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고 쓰시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작재산권이 지금처럼 많은 기간 보호가 되고 너무 많은 저작물이 있다 보니까 그걸 보호만 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들을 몇 가지를 두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업무상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나 혼자 쓰기 위해서 복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적 정치 연설, 학교 교육 목적연, 그 다음에 시사 보도, 그 다음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도서관에서 자료 복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 소화 변환하기 위해서 복제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기관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 공공 저작물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에 관해서 저작권법의 25조와 32조 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 개정이 돼서 며칠 전에 시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정된 조항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전문을 넣어봤는데 이걸 제가 전체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이 개정이 되었다. 25조와 32조가 개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이제 강의 이후에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8조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예, 앞에 25조와 32조는 이제 학교 교육에서 일선 선생님들한테 유용한 조항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업무상 유용하실 조항은 아마 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조항이실 거예요. 공표된 저작물을 이제 인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인용에는 이러한 법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되고요. 정당한 범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이 이제 목적으로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관행이라고 해서 당연히 출처를 표시해야 되고 뭐 일부 수정을 오류가 나게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저작물이 주고 인용된 저작물이 부인, 이제 부정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 성질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내 저작물이 70 정도고 30 정도 인용을 했어요. 부정적 성질일까요? 네, 끄덕끄덕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저작물이 51이고요. 남의 저작물이 49예요. 공정한 인용일까요? 네, 애매하죠. 이걸 막 예상을 쓰시는데요. 네, 이런 기준이 없어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그러다 보니까 인용을 하실 때 물론 당연히 법적으로 제한 없이 인용하실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양을 향해서는. 하지만 조금 많은 양의 인용을 하시겠다 싶으시면 원작자한테 허락 받으시는 게 법적으로는 사실 안전합니다. 왜냐면 아까 예를 들었듯이 30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남이 봤을 때는 30도 많을 수 있어요. 인용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 거 30이나 같았으면 굉장히 불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어떠한 저작물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전부를 갖다 썼다고 하더라도 인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분짜리 저작물도 있고요. 300페이지짜리 저작물도 있고요. 1000페이지짜리 저작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분짜리 저작물을 인용을 한번 해보는데 1분짜리 저작물이면 얼마나 많이 생략이 되어 있을까요? 그 부분을 살려서 인용을 하고자 하면 아마 대부분 인용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의 성질과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요. 그리고 기관 성격상 아마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는 거의 없으시겠지만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는 조금 더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인용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러브레터 사건과 스타 UCC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110분에 달하는 영화 중에서 30초를 인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가 나왔고요. 이제 스타 UC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나와 있지 않으나 3분 정도가 이제 반영이 됐어요. 전체 시간에서. 이제 근데 이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인 것을 고려를 해서 짧게 3분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다고 판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업적 이용인 경우에는 더 축소를 해서 일부를 인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앞에서 보신 이제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들 보셨잖아요. 뭐 도서관에서 이용하신다든지 사적으로 복사하신다든지 교육 목적으로 인용하신다든지 전부 다 37조 이 관에 해당하는 조항들이고요.
이 관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출처 표시 의무를 가집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아니라도 혹시 37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거는 너무 중요한 조항이라서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굉장히 심플하죠? 자, 어디에 어떻게 출처 표시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나요? 네, 없죠. 출처 표시를 굉장히 쉽게 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남들이 알아볼 수 있는 곳에만 출처 표시를 하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정하게 되면 출처 표시가 예를 들어 시험 문제 첫 단에 등장을 한다든지 영화 첫면에 등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몰입도가 깨지는 부분도 있고 디자인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각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서 어려우신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식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내 저작물의 성격에 맞춰서 출처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교육 일선에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목적이니까 당연히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데 그 조항에 의해서 그 조항이 잠시만요. 25조, 28조, 32조 등이 전부 다 이 관에 속하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출처 표시를 하면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출처 표시를 안 하게 되시면 지금 밑에 벌칙조항 보이다시피 138조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누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요. 출처 표시 의무는 조금 강조를 드려요. 다음으로는 저작자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제 가장 쉬운 거는 개인, 사람,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시거나 모르시는 분은 없으세요. 근데 이제 예외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정보 소속으로 지금 다들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소속으로 일하시는 저작물은 본인 저작물이 아니라 교육연구정보원 저작물입니다. 즉 법인의 저작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5가지가 이제 다 갖추셔야 되는데, 이제 법인, 단체, 그 밖에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기획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는 꼭 원장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무관이면 그 위에 선임 주무관도 다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위에 상사가 기획을 해줬다. 그러면 업무상 저작물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소속된 분이 작성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명의로 공표가 돼야 되고요. 계약 또는 근무 규칙에 내가 쓴 저작물을 내 걸로 한다라는 조항이 없어야 돼요. 이거 쓰시고 들어온 분 있으신가요?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에 4가지 요건을 갖추시면 이제 내 저작물이 아니라 업무상 저작물이 되고요. 업무상 저작물이 되면 내가 교육연구정보원을 퇴사한 이후에 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이 부분 많이 놓치셔가지고 퇴사 후에 자기 저작물이라고 생각하셔서 많이 쓰시다가 기관과 다툼을 벌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퇴사한 이후에는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용하고 싶으시면 허락을 받으시거나 출처 표시하시고 저작권법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이용을 하셔야 돼요. 네, 시험 문제의 저작자인데요.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명의로 표시가 되는 시험 문제가 대부분이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가 속해 있는 이제 서울특별시에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 저작물에 해당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사망한 후 70년입니다. 근데 자연인 말고 업무상 저작물도 있다고 했잖아요. 자,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언제 사망을 하실까요? 법인이 사망 상상이 가시나요? 물론 이제 폐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는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들, 그 회사 아시죠? 그 회사 지금 몇 년 지속하고 있죠? 굉장히 오래 지속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영원히 거의 불명같이 지속하고 있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보호가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업무상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공표를 기점으로 판단을 하고요. 공표된 후 70년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기간을 보시면 이제 70년은 원칙이고요.
이제 보호기간 기산점은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사망하자마자 공소되자마자 70년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상 사실상 71년 정도가 보호가 되고 있다. 70년 몇 개월 정도 보통 보호가 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많이 헷갈리시면서 그리고 접하시는 개념이에요. 2차적 저작물이라는 개념하고 편집 저작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2차적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남이 찍은 사진을 제 보고서나 이런 곳에 이제 넣었어요. 그러면 제 보고서는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거예요. 원 저작물은 사진이라는 원 저작물이 삽입이 되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제가 보고서라는 2차적 창작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은 2차적 저작물이고요.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나다니면서 보신 적 있으실 건데 70년대, 80년대 노래 메들리, 트로트 메들리 해서 이제 가수의 원곡을 하나의 CD 같은 거에 모아가지고 판매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편집 없이 그대로 이제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집 저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편집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씀을 물으신다면 편집 저작물은 이제 단순히 모아놓는 것에 가까운 그러니까 편집만 하는 그런 저작물이고요. 2차적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창작이 많이 들어가는 저작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원 저작물을 활용하시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 창작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2차적 저작물을 활용을 해서 내가 또 다시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거는 몇 차 저작물일까요? 3차 저작물일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원 저작물이 아닌 모든 저작물은 다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해요. 다음은 이제 앞에는 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조항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5가지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가 받지 않아요.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작물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헌법, 법률, 조약. 법률 갖다 쓰실 때 출처 표시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 어느 기관에서 포왔다 이렇게 쓰시는 경우 없고 대부분은 아마 헌법 몇 조 이렇게만 쓰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포온 방식도 제 7조 이렇게만 포왔죠. 그러니까 이런 저작물들은 다 출처 표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짧은 시간에 말을 많이 해야 되냐 아주 빨라지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에 대한 개념인데요. 아마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에 의해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여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근거 조항으로는 이제 저작권법 제24조의 1항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항에 의해서 공공기관 등이 해당이 되고 있어요. 이 조항이 왜 시행이 됐고 시행이 돼서 좋아진 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진다면 예전에는 국민이 예를 들어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각각 기관에 찾아가셔서 담당자를 여쭤보셔서 그분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용 승인이 나면 이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마 업무 다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담당자 찾아서 승인 절차 나는 데까지 행정적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아실 거예요.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을 거고요. 혹시나 담당자가 퇴사를 했다든지 하면 그 저작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24조의 2가 신설이 됐고 24조의 이 신설로 인해서 이제 공공누리 마크만 보게 되면 국민들이 이 마크가 있으니까 이용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허락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하시고 단 모든 유형의 출처 표시 의무가 있어서 출처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다음 유형을 보여주시면 공공누리에는 이제 4가지 유형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1유형부터 4유형까지 있고
한번 쭉 살펴보시면 공통적인 부분이 이제 모두 출처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 이제 보이실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국민들이 가장 이용 많이 하시고 저희 기관에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유형이 다 1유형이에요. 이제 사업적 이용이 가능하시고 변형이 가능하셔야만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시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유형, 3유형, 4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적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변형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둘 다 불가능한 유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작권법도 있지만 공공데이터법이라는 것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데 법률명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는 공공데이터법이라고 칭할 거예요.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가 저작물이시고요. 이렇게가 공공데이터예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이제 전자 형태가 된 저작물은 공공데이터법도 적용이 되고 저작권법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자된 저작물이 아닌 게 얼마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미술품, 조각품, 뭐 정말 컴퓨터로 이제 변환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책자, 그 정도의 저작물만 남아 있고요. 최근에는 오프라인 발행만 된 책자의 경우에도 전부 다 PDF 번역해 변환해서 저장을 하시고 사진이나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그거를 그대로 또 찍으셔가지고 다시 또 사진으로 저장을 하시고 하셔가지고 대부분 전자 형태가 돼서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도 되지만 공공데이터법의 적용 대상도 돼요.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주시면 공공데이터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또는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공공데이터법 제3조 4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유형 중에서 2유형과 4유형이 사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유형이에요. 근데 이제 사업적 이용이 불가능하실 때는 공공데이터법, 그 다음에 공공저작물, 저작권법에 의한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은 사실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사업적 이용이 부담스러우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2유형 또는 4유형을 붙이시게 되면 공공데이터법 제3조 4항 위반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공저작물의 1, 2, 3, 4 유형만 보여드렸더니 그동안 이제 공공데이터법과 충돌되는 부분을 이제 인지를 못하시고 4유형을 많이 붙이셨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공공데이터법과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다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게 풀어주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들에 있으면 그 경우에는 이제 2유형이나 4유형 등을 붙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작재산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에게 상속, 양도도 가능하고요. 자식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상속,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업무상 경험으로. 용역 주신 경험들 다 있으시죠, 대부분. 그러면 용역 주셨을 때 그 용역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구일까요? 발주자일까요? 용역업체일까요? 한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니라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발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용역업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대부분 다 발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용역업체입니다. 왜? 용역업체가 만들었으니까요. 저작권법은 아까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 줘서 만들었는데 나는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시느냐? 계약을 하시죠. 내가 이용을 할 수 있게. 근데 계약서를 잘못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페이지는 많이 용역 주실 때나 하시는 업무가 있으시다면 지금 이 페이지는 찍어두시거나 아니면 메모를 해두시는 편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기관에서도 가장 잘못 쓰시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작권에 대한 약정 없이 저작물 제작을 위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다 제작업체에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내가 결과를 받은 것 외에 이용은 다 못하세요.
그러면 괜히 돈 줘서 제작했겠죠. 그래서 이제 나름 머리를 쓰신다고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 무슨 결과물은 땡땡 소유로 한다 라고 쓰십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소유권만 기속이 돼요. 근데 소유권과 저작권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감이 좀 안 오신대요. 그래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집을 지었어요. 건축사를 고용을 해서. 제 집에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있는 거고요. 저는 집을 소유만 하는 거예요. 저작물도 똑같은 개념이시다 보면 되는데 단지 이게 유체물로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 프린트물을 받았다. 그럼 그 프린트물만 사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앞으로 그거를 변형하고 복사하고 다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함 이렇게 받아오세요. 될 것 같죠? 왜 이것도 틀렸다 싶으신 지금 갸웃갸웃 하시는데요. 저작권법에 의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해서 아까 그것을 이용하거나 변형하거나 해서 다른 저작물을 만드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를 안 받아오신 거예요. 근데 요걸 안 받아오시면 왜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논문 같은 거를 영역을 주셨어요. 근데 그 논문 홍보하려면 짜집기 같은 거 하고 편집해가지고 리플렛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 같은 것을 제작을 하셨다고 그러면 티셔츠도 만들고 펜에도 박으시고 계속해서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해서 받아오셔야 되냐면 4번처럼 받아오시는 거예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함 이렇게 받아오시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가끔 이게 갑질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갑질 아니고요. 저작재산권은 전부를 다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용역업체에게 남아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저작물이 된다든지 하면 용역업체가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어요.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하는 권리에 의해서 컴플레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이용하실 때 저희 기관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같이 홍보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성명 표시권이라고 하셔가지고 용역업체가 그런 요구하시면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권리들이 용역업체에게 일신전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전부를 받아오신다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크게 갑질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제 용역업체가 원칙적인 저작권이라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수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용역물을 받아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왜? 나는 저작권법을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 저작물이 어떻게 나가느냐 기관 명의를 달고 나가요. 그러면 일반인분들 또는 원 저작자분들은 누가 침해를 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기관이 침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 먼저 연락이 옵니다. 내 저작물 왜 했었어? 그러면 기관에서는 용역업체 줬어 라고 대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인분들이 저작권법 전부를 이행하시고 용역 저작권을 줬으면 용역업체에서 아까 다 발주처라고 손드셨잖아요. 용역업체에 저작권이 있다는 걸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좀 되시죠. 네, 그렇다 보니까 확인 및 면책조항, 보증조항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받으셔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실 때 이런 조항들 그냥 들이미시면 바로 끝나요. 행정적인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은 아까 그 계약서 조항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좀 이론과 법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딱딱했다면 이제 아마 실제로 겪어보셨거나 또는 주위에서 겪은 거를 들었거나 하시는 사례들을 조금 다뤄볼까 해요. 그 전에 이제 첫 번째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왜 안 되는지 또는 내가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으려면 이제 근거 조항들을 아셔야 돼서 이제 형사상 제재 조항으로는 이제 137조, 136조, 138조 뭐 이런 조항들이 있고요.
민사규제 제도로는 이제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 등이 있어서 123조부터 127조, 128조까지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고소도 가능하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시고요. 거꾸로 침해를 하셨을 경우에는 형사고소 당하실 수도 있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당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누구나 다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침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침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작권법 개념은 아닌데요. 저희 원에 워낙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공공저작물을 개방하실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초상권이에요. 초상권을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 많이 놀라세요. 초상권은 법률에 없습니다. 헌법 모든 법에 초상권이라고 규정한 명령이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상권은 판례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단 한 번도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모호할까요? 네, 굉장히 모호합니다. 우기면 일단 우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어마무시하게 발생하고요. 조금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 페이지 그대로 두시고 이제 초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는 이제 아마 어떤 지자체이신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머드 축제를 하신 지자체예요. 일반인 분들이 축제를 참여를 하셨는데 이 분이 축제를 너무 열심히 즐기셔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사진이 저도 봤는데 굉장히 잘 찍혔더라고요. 네, 다음에 머드 축제 홍보하시는데 대문짝만하게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초상권 침해 판결이 났고요. 손해배상 하셨습니다. 근데 아래를 보시면 박찬호 탄성 사건이라고 해서 이 책도 박찬호 얼굴 대문짝만하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네,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이 일반인들에 비해 보호가 좀 덜 돼요. 다만 이걸로 인해서 돈을 받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은 다르게 나왔고요. 초상권 파트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공저작물을 개방을 하시거나 사진을 퍼오시거나 하실 때 인물이 들어갔다 하시면 일단 무조건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의를 받는 저희가 샘플을 일단 보여드린 건데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같이 받아오셔야 돼요. 이 아랫부분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샘플로 일단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됨을 보여드렸어요. 이제 저작물, 본인이 창작하는 저작물 중에 가장 많은 저작물이 아마 어문 저작물이실 거고요. 인용하시는 저작물도 가장 많은 게 어문 저작물이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문 저작물을 최근에 이제 사용하시거나 제작을 하시거나 하실 때 가장 필수적으로 이용이 되는 게 폰트예요. 그래서 폰트에 관한 저작권 분쟁이 많고 폰트를 왜 배워야 되냐고 물으면 폰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폰트로 돈벌이를 하고 계시는 법무법인이나 법률 대리인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장사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위에서 보시면 내용 증명 받아보신 분 있으시거나 또는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폰트 불법 사용했다고 내용 증명을 받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부분에 대한 문의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정말 한 줄 정도 보통 사용을 하세요. 예쁜 폰트 보통 어디 사용하실까요? 네, 포스터, 리플렛 이런 거 만들 때만 가끔 사용하세요. 그런 거 만들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되실까요? 그리고 그런 거 글씨 얼마나 사용하실까요? 정말 한 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한 줄 사용한 거 찾아내요. 뒷달같이 찾아내서 내용 증명 보냅니다. 그러면 이거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 3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5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딱 한 줄 썼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줘야 되느냐? 우리는 폰트를 패키지 단위로만 팔기 때문에 패키지를 네가 다 사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한두를 사용했던 간에 넌 어차피 패키지를 다 샀어야 되는 거니 패키지 값을 다 물어라 라고 주장을 해요. 그거 다 들어줘야 될까요? 네, 다 아니라고 하시죠?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폰트 도안은 저작물성이 부정이 되고요. 폰트 파일은 저작물성이 인정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 네. 라고 하면 자, 사람이 글씨를 쓰는데 이 글씨의 저작물이 인정이 되면 내가 쓴 글씨랑 남의 쓴 글씨랑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폰트 도안, 글씨체 자체는 저작물성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한글판 컴퓨터에서 쓸 때 무슨 채 하는 거는 뭐냐? 이거는 그러한 모양으로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은 저작물성이 인정이 돼요. 근데 우리 한글과 컴퓨터에서 사용하시는 폰트는 아마 그냥 사용하셨을 거고요. 이제 인터넷에서 폰트, 무료 폰트 같은 거 봤을 때 다운로드 안 하면 이용하실 수 있나요? 다운로드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제공 폰트, 한글 번들 폰트 제외하고 다운로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폰트 있나요? 네,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폰트는 다운로드에 이미 저작권법 침해 행위가 들어간다고 바로 판시가 돼요. 고의성이 바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폰트를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클릭 한번 잘못하면 그건 바로 내가 저작권법 침해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이제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무관님이 예를 들어서 폰트를 다운을 받아서 회사 컴퓨터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교육정보정보원도 같이 책임을 집니다. 이 조항이 양벌규정이라는 조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외주를 요주는 것도 방법이시고요. 너무 많은 돈을 요구를 하신 경우에는 조정제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간혹 이제 법무법인들에서 내용 증명을 보낼 때 3일 안에 답변을 주세요 라고 해서 내용 증명을 많이 보내요. 3일 안에 답변해 줄 필요 있을까요? 개인과 개인의 내용 증명을 요구하는데 3일 안에 답변을 해줄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급명령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날라오는 게 있어요. 자, 다시 법무법인에서 날라오는 내용 증명 말고요. 법원에서 날라오는 지급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나 이게 기관으로 날라오시면 2주 안에 이의 제기하셔야 되고요. 이 2주 안에 이의 제기 안 하시면 그 금액 그대로 묻는 겁니다. 네, 요거 2주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하시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요거 행정 절차 하신다고 2주 넘기시는 경우 있는데요. 이거 먼저 처리하시고 다 다른 일 하셔야 돼요. 요거는 2주 넘기시면 그냥 그대로 확정이고요. 요거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 주시면 이제 이미지 관련 분쟁 사례인데요. 이미지도 이제 폰트와 비슷해요. 이제 최근에는 뭐 게티 이미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이미지 판매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폰트와 비슷하게 그렇게 다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무료 서비스입니다. 회사에서 이용해도 될까요? 갸웃갸웃하시죠? 물어보는 게 안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그죠? 네, 밑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하나이에요. 연구정보원은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 많이 놓치시고 무료 글자만 보시고 덜컥 다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폰트, 이미지, 프로그램 다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용 약관을 보실 때는 항상 제일 마지막 줄 작은 글씨까지 보셔가지고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는지 체크하신 후에 이용하셔야 돼요. 요거 놓치셔가지고 이제 저작권법 이대로 손해배상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놓치시는 거는 개인 잘못이라고 보지 이 업체가 아무리 작은 글씨라고 하더라도 라이센스 안에 넣기만 하는 업체는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센스를 좀 끝까지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서 회사 컴퓨터에 까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저작물별로 이제 좀 살펴봤고요. 크게는 이제 외주를 주시는 경우와 내가 만드는 경우를 구별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직원, 내가 만드는 경우에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당연히 회사도 같이 책임을 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서 합의를 어느 정도 해서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침고죄라고 해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경우는 형사 고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겁을 먹으실 건 없어요. 업무상이든 개인적이든. 왜? 합의가 하면 고소 취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든 업무상으로든 형사 고소가 일단 들어오시면 차분하게 합의를 해나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 이제 합의를 빌미로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저희 기관은 아니고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의조정팀이 있어요. 여기에 조정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조정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은 장점은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좀 편리하다는 거 있고요. 단점은 효력이 없어요. 안 지키면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양쪽의 합의가 잘 돼서 그냥 그대로 이행하자 하면 되는데 어느 한쪽이 불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못 믿겠다 법원 가자 하면 법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 명령 정말 놓치시면 안 되고 2주 지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주 제작하신 경우에는 좀 쉬워요. 아까 원칙적으로 용역업체 외주 제작하신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자적재산 처음에 저작권 다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그쪽에서 다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하면 되냐? 외주 제작을 줬다는 증거만 모아두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으신 거는 침해 사실을 어쨌든 인지를 하셨다면 내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저작물을 내려주시는 게 실무상 좋습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네, 힘드셨죠? 공모전인데 공모전 주최하시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으실 거예요. 네, 공모전이 최근에 많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법원부터 이제 판결이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다 받아오셨어요. 공모전 참가자들, 공모전 입상자들의 저작권을 다 받아오신 거예요. 너무 불공정하죠. 네,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저작권 다 뺏겨서 평생 동안 뺏기고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공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예전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기속한다. 주최 측은 수상작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들 하셔가지고 공모전 수상작을 많이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너무 불공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최 측은 입상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고 주최 측이 저작물 공모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필요한 한도 안에서는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공모전을 주최하시고 수상작에 대해서 이용 허락을 받아오셔야 돼요. 최근에는 이제 이미 상금으로 대부분 기관에서 예산을 다 소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을 이제 양도하실 수 있는 이 합당한 보상을 지급할 만한 여력은 대부분 안 되신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래에 있는 문구를 이용하실 때 이제 사용하시게 될 문구예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시고 이제 향후 공모전을 준비를 하실 때 이제 업무하실 때 과거 자료들을 그대로 갖다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면 위에 예시와 같은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공정위에서 다 지적사항으로 내려오고 기간에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거 이제 자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일 아래에 있는 예시와처럼 바꾸시면 될 것으로 보여요.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1시간 반 강의를 1시간에 땡겨서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랐는데 질문사항 혹시 있으셨을까요? 한글을 PDF 파일로 단순 전환했는데 네. 그게 전자적 저작물에 되네. 전자적 저작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갑니다.
한글 파일도 들어가고요. PDF 파일도 들어가고요. 그 QF를 전환했다고 그게 저작물이 돼요? 네, 다 됩니다. 그 컴퓨터에 저장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저작물이면 전부 다 전자적 저작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공데이터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저작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 네,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돼요. 네네. 네, 이성민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환영을 받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31대 임현 원장님 취임식 및 9월 직장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